안녕하세요. 세속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바뀐 부분,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가 이제 사업가들 그리고 자산가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그래도 4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바뀐 부분들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연말정산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살펴볼 건데,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대상자가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들만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나 사업자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들만 대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근로자다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급여 명세서 보시면 매달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 플러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매달 뽑는 급여 명세서상에 원천 징수된 세액과 내가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이나 이제 공제 내역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산을 해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떼간 게 더 많다 하면 우리가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1년 동안 회사에서 떼간 게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내가 쓴 지출 내역이랑 다 포함해도 회사에서 떼간 것보다 더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토해내는 개념이 됩니다. 이제 놓칠 수 없는 이제 13화를 월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기본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일단 우리가 부양가족공제에는 꼭 빠지지 말으셔야겠죠. 이제 부양가족공제라는 거는 내가 근로자이고 그리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제외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보통은 이제 직계 좀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 중에서도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20세 미만인 자녀,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상이 내 주변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있다 하시면은 반드시 챙기셔야지, 이 부분이 보통 추가 공제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있을 보험료 공제라던가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2022년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뀐 부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때는 300까지 되고요. 7천에서 1억 2천 사이에는 250, 그리고 1억 2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작년 대비해서 5% 이상 사용액이 증가했다면은 최대 이제 10% 한도 내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갑자기 카드 지출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오르셨다면 당연히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한도를 조금 5% 상향해 주는 것인데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공제를 해주고 있고, 1,000만원 초과에 대한 기부금은 30에서 35%까지 상향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봤을 때 연예인들도 특히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이 조금 커진 경우에는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부양하고 있는 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절에도 많이 다니신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다 하면은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셔서 이 부분은 세액 공제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월세 세액 공제인데요.
월세 세액공제가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알고는 계시는데 실제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단순히 월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할 때 챙기셔야 될 게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있으시죠? 월세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요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7천 이하인 분들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자 자체가 본인, 이제 근로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기본 공제 대상일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큰 월세는 안 되고요. 이제 국민주택 규모 혹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포함해서 최대 75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도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이다. 이런 분들은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챙기시는 게 좋겠죠. 월세 세액 공제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급여가 높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큰 집에서 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좀 급여가 어느 수준 되는데 준비를 위해서 월세 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세액공제에서 75에서 90만 원까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귀찮더라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좀 월세는 이동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6월 달에 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6월 달까지 내가 월세를 지불했던 내역을 또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월세 계약서 같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 추후에 월세 세액공제 받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역이 아주 많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네 번째로 일단 이 중고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중고차도 이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소득공제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2022년도에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게 신입사원이니까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회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7월달에 입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제 신입사원은 아무래도 연봉이 좀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굳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연말정산 개념 말씀드린 대로 내가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회사마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입사원이라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7월에 입사했다 했을 때는 7월 이후의 지출분, 공제분만 적용이 되니까 제출하실 때도 월별로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 경우에는 중도에 퇴사할 때 회사에서 일부 이제 중도 퇴사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던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 퇴사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공하게 되는데 회사마다 그 부분을 제공 안 하시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도 퇴사를 했을 때는 그 원천 징수 영수증 상에서는 내가 쓴 지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업자들 똑같이 하듯이 5월 종합소득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내가 지출낸 내역이랑 같이 정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똑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왜 내가 귀찮더라도 해야 되냐 하면 그 중도퇴사 할 때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지출 1년 동안 지출 내역을 집계 내역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1월 15일 이후부터나 이제 그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라 좀 귀찮더라도 진행을 하셔서 혹시라도 좀 더 나올 환급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직자 같은 경우도 종전 근무지, 현재 근무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당연히 합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중도퇴사를 했다 하면 그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그 챙긴 영수증을 가지고 현재 근무지에다 제출을 해서 같이 연말정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제출해서 나의 소득 증빙을, 나의 지출 내역까지도 증빙을 하면 좋겠지만 간혹 때에 따라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좀 껄끄러우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마치시고 그리고 중도퇴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합산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면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원칙이 합산 신고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적게 신고가 돼 있는 거죠.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 종전 회사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 2월 말 정도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의 그런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출은 돼 있는데 내가 합산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정상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합산 신고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잊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의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환급받는 어떤 요령을 많이 터득하셔서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은 내가 회사에서 떼간 게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아예 없다 하면은 토해낼 확률 아니면 안 낼 확률 그 2가지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회사에서 내가 1년 동안 급여 명세서라던가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모든 분들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